안녕하세요. 만 65세 넘으면 의뢰 다 받는 줄 알았던 기초연금 있잖아요. 그런데 내 통장 잔액이나 뭐 재산 때문에 매달 한 34만 원, 이 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게 1년이면 거의 400만 원 넘는 돈인데 말이죠. 특히 자녀한테 잠깐 맡겨둔 돈, 아니면 뭐 보험 만기금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특히 2025년 기초연금 최신 정보를 다룬 유튜브 내용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또 그 기준은 뭐고, 왜 생각지도 못하게 탈락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노후 정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25년 기준 어떻게 바뀌나요? 좋은 소식은 금액도 오르고 대상자 기준도 좀 더 여유로워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이 34만 2,510원으로 작년보다 한 7,700원 정도 오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선정 기준액,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기준이 높아졌다는 점이에요.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 작년보다 꽤 올랐네요. 단독은 한 15만 원, 부부는 24만 원 정도 오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그 기준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한번 신청해 볼 만한 거죠. 근데 그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요, 약간 좀 어렵게 들리는데 그냥 월급이나 뭐 사업소득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매달 버는 돈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재산까지 소득으로 바꿔서 그걸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 합친 금액, 이걸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당장 뭐 월급은 없으셔도 은행 예금이 한 1억 원 있다. 이걸 어떻게 소득으로 볼까요? 그러게요. 예금은 그냥 묶여있는 돈인데 이걸 월 소득으로 계산한다고요? 어떻게 하죠? 네. 정부에서는 그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은 소득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금 1억 원을 예로 들면요. 먼저 금융재산 기본 공제액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은 빼줍니다. 그럼 8천만 원 남죠? 이 남은 8천만 원에 대해서 연 4% 이자율을 적용해요. 이걸 연소득으로 보고 다시 12달로 나누는 거죠. 계산해보면 월 한 26만 6천 원, 그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금 1억만 있어도 이미 월 26만 6천 원 소득이 있다고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준 변화도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무조건 112만 원은 먼저 빼줘요. 오, 그리고 남은 금액이 188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또 30%를 추가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는 근로소득은 131만 6천 원으로 확 줄어들죠. 와, 그럼 월급이 좀 높아 보여도 실제 계산에선 훨씬 유리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그럼 아까 예금처럼 계산하나요? 방식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전세보증금은 그 금액 전체를 바로 소득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시는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이라는 걸 먼저 빼줍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이 정도는 기본 생활에 필요하다고 보고 공제해 주는 거죠. 아, 지역마다 다르군요. 네, 이 공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 4%를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세보증금이라도 어디 사시냐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각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본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하거든요. 부부시면 두 분의 소득 그리고 재산을 모두 합쳐서 부부 가구 기준, 그러니까 월 36만 4,800원 이하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배우자분이 월급이나 뭐 연금, 임대소득 같은 게 있다면 이게 다 합산되어서 기준을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나는 소득 없는데 왜 탈락이지? 하기 전에 배우자 상황까지 꼭 같이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꼭 가구 단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런 걸 잘 몰라서 실수로 연금을 못 받거나 깎이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들을 좀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그 흔한 실수들 좀 짚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의 흐름과 실제 소유권에 관한 문제예요. 가장 흔한 게 그 가족 계좌를 잠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계좌에 좀 큰 돈을 잠시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아, 그냥 잠깐 맡긴 건데 문제 되나요? 네, 급해서 잠깐인데 뭐 어때 싶으시겠지만 공단에서는 이걸 증여나 아니면 실질적인 자산 이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록이 남으면 결국 내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고 만기에 부모님이 찾는 행위, 그러니까 차명계좌 활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요? 네, 서류상 명의는 자녀지만 돈의 출처나 실제 관리자가 부모님이라면 이건 부모님의 금융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님이 자유롭게 쓰고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명의보다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냐, 이걸 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관리와 사용권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의 실수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재산 규모와 신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파는 경우예요. 아, 그것도 문제될 수 있군요. 네, 그 차액만큼 증여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기초연금 심사에서도 이분 재산을 꼼수로 줄이려고 했구나 이렇게 봐서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 폐업 신고를 안 한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는 경우 이것도 문제예요. 소득 없는데도요? 네, 국세청 잔료에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정부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소득을 계산해서 반영하거든요. 헉.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하셔야 불필요한 소득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 신고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국세청 자료랑 다 연동이 돼서 임대소득이 파악되니까 신고 안 하시면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할 수 있어요. 아, 신고 안 하거나 정리 안 한 것들이 발목을 잡네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뭔가요? 세 번째는 고가 자산이나 일시적인 자금 변동에 대한 이해 부족인데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게 그 고급 자동차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일반 자동차는 그 차값의 연 4%를 월소득으로 환산하지만 고급 자동차는 그 차량 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소득 인정액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네, 전행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소득이 5천만 원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 차 한 대 때문에 소득 인정액 기준을 그냥 훌쩍 넘겨버리는 거죠. 예전엔 100이란 기준도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고요. 이 4천만 원 가액 기준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험 해약 환급금. 이것도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 있어요. 오래된 저축성 보험을 해약했더니 몇 천만 원 환급금이 들어왔다. 이게 일시적인 목돈이지만 소득이나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하고 부동산 변동 내역을 다 보거든요. 5년이나요? 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럼 그 매각 대금은 현재 집이 없더라도 금융재산으로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와, 정말 촘촘하네요. 자동차 가액 전액 반영이라든지 보험 해약금, 또 5년간 거래 내역까지 본다는 건 정말 몰랐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실질적인 소유권, 정확한 신고,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자산 흐름? 이걸 정부가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거나 잠깐 돈을 옮기는 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뭐랄까 강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듣고 보니까 단순히 몰라서 놓치는 걸 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느껴지는데요. 그럼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미리 뭘 챙겨야 할까요?
핵심 준비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좀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실수들을 바탕으로 한 5가지 정도 핵심 준비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부부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소득, 내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상황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봐야 해요. 둘째는 좀 큰 규모의 금융재산 정리나 부동산 매각 같은 건 최소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5년 내역 본다고 했잖아요. 네. 갑자기 큰 예금을 해지하거나 집을 팔면 그 현금이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5년. 생각보다 기네요. 자산 정리에 정말 신중해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셋째는 자동차 기준을 미리 관리하는 겁니다.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가액 전액의 소득으로 잡히고 여러 대 가지고 계시면 각 차량 가액에 합산돼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생각하신다면 차량은 가급적이면 1대 그리고 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넷째,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 이건 반드시 폐업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같은 걸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꼭 정리하셔서 추정소득 발생을 막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자녀명의 자산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명의는 자녀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게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부모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아, 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좀 정리하시거나 실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또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당장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기준선 근처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관리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금액의 예금을 한 통장에 그냥 묶어두기보다는 생활비 통장, 병원비 통장, 공과금 통장 이런 식으로 목적별로 좀 나누어서 관리하고 실제 사용 내역을 남기는 거예요. 아, 통장 쪼개기 같은 거요? 네. 근데 단순히 나누기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생활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이게 단순 저축 재산이 아니라 필수 생활 자금으로 인정받아서 소득 인정액 산정할 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경우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약하면 목돈이 생겨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셔야 해요. 해약하기 전에 내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환급금이 크다면 해약 시점을 좀 조절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면 보험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전세 보증금이 너무 커서 그게 좀 부담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세 보증금이 그 기준 초과에 영향을 준다면요.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좀 낮추고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죠. 아, 반전세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 즉 보증금이 줄어들고 실제 내는 월세는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임대차 계약서나 계좌 이체 내역 같은 명확한 증빙 자료가 꼭 필요하고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바꾸는 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재산구조 조정이 좀 복잡하고 애매하다 싶으시면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무료 금융상담 같은 걸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결국 상황이 애매할수록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준비와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바로 신청입니다. 신청. 아, 신청이요? 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청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셨어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1960년생 어르신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시고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을 해야 결과를 알 수 있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서류들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들 꼼꼼히 챙겨서 일단 신청하시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다. 이 말씀 꼭 명심해야겠네요. 그런데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좀 빠듯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활용할 만한 다른 지원 제도들도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기초연금 말고도 알아두시면 든든한 국가 지원 제도가 몇 가지 더 있어요. 이것들도 대부분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볼게요. 첫째는 주택연금입니다. 만 55세 이상이시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시라면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집에 계속 살면서요? 네, 집에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농지연금인데요.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분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농사를 안 짓는 농지가 그냥 재산으로만 잡혀서 기초연금 받는데 불리하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담이나 신청 가능하고요. 주택이나 농지를 활용하는 방법이군요. 그럼 일을 좀 계속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지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셋째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학교 앞 교통 지원이나 공공시설 봉사 같은 다양한 사회 공익 활동 아니면 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월 한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활동비가 소득으로 안 잡혀요.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건 좋네요. 네. 매년 하반기에 다음에 참여자를 모집하니까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습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 같은 게 기초연금보다는 좀 더 낮긴 하지만 기준을 만족하면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죠. 요즘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되는 추세니까 자녀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주민센터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기초연금 2025년 기준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하게 탈락하는 이유들,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전략과 신청의 중요성, 나아가서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일자리,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겠네요. 2025년 소득 인정의 기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이하,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 확대된 거,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기준, 또 실질 소유권이나 5년 자산 흐름 같은 원칙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서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특히 1960년생 어르신들 생일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기초연금뿐 아니라 오늘 함께 살펴본 다른 지원 제도들도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더 든든한 노후를 계획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게 복지제도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정말 실질적인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경험 있었는데 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